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의 저자 유승현 작가님이 지난 2020년 6월에 출간한 배려의 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 낭독 채널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의 저자이시기도 하지요. 유승현 작가는 저의 이력처럼 신문사 취재부 기자로 활동했던 분이시고요. 유 작가는 신문사 선배와 사내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고 장애 아이를 낳았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들과 함께 살면서 기다리는 법, 그리고 이해하고 참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물론 차별적인 시선과 편견을 몸으로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배려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제대로 배려하려면 무엇이 배려인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차별과 무례를 행하고 살고 있죠. 사전적 의미의 배려는 짝처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 서로를 돕고 보살피려고 마음을 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승현 작가는 말합니다. 진짜 배려는 고통을 함께 껴안고 나누는 게 아니라 옆에서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손을 살며시 마주 잡는 것.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진짜 배려라고 말입니다. 배려도 알아야 하고 배려는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배려의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너무 적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회사의 입장에서 참 유용한 쓸모 있는 사원이었다. 까라면 까야지라는 생각으로 무장돼 있었고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해내고야 말았으니까. 반면 후배들에게는 무서운 선배였다. 내 기준으로 후배를 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만큼 일을 못하면 구박했다는 소리다. 유독 구박을 많이 한 후배가 있다. 빨리빨리를 입에 붙이고 사는 난 그가 답답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가 상담할 게 있다고 했다. 기자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단호하게 생각 잘했다며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일을 찾으라고 했다. 후배는 말이 없었고 얼마 뒤 회사를 그만뒀다. 다른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으려니 했는데 몇 달 후 다른 매체로 이직한 그를 만났다. 그때 알았다. 후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조금만 배려하고 더 존중해달라 호소하는 것이었음을.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느린 아들이 왔다. 느린 아들과 함께 살며 작은 성장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이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자 저마다 다른 상대의 속도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온 후 그 후배와도 다시 연락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어느덧 무서운 선배가 된 그가 내게 말한다. 그 옛날 무서웠던 선배에게 밥 한번 대접하겠다고. 무서워진 후배에게 밥 얻어먹을 생각에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운 난 즐겁기만 하다. 인생 참 재밌다.
나는 오래전부터 상자에 담겨진 상태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럴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은 까다로운 아이, 가식적인 연인, 따지기 좋아하는 형제자매 혹은 무던한 배우자라는 상자에 들어있지 않는가? 대상화란 어떤 사물을 일정한 의미를 가진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거지가 강남 혹은 강북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강남 사람 혹은 잘 사는 사람, 반대로 강북 사람, 상대적으로 궁핍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강남의 상자, 강북의 상자를 덮어 씌워 대상화하고 낙인 찍는 행위다. 나는 장애아이 엄마라는 대상화를 주로 당한다. 아들이 발달장애인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힘내세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난감하다. 꼭 힘들어야 하나요? 때때로 힘들지만 대체로 즐겁고 행복한데요. 나보다 상대가 더 불행해 보일 때도 많지만 장애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위로받는 건 언제나 내 쪽이다. 엄마인 내가 이 정도인데 당사자인 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사람들은 아들을 혈기왕성한 개구쟁이 초등학생으로 바라보기보다 불쌍한 장애인으로 보곤 한다. 불쌍해서 돕고 싶거나 혐오해서 피하고 싶거나. 대상화는 일상에 만연해 있다. 학력에 따른 대상화, 외모에 따른 대상화, 지역, 직업에 따른 대상화 등 사람들은 손쉽게 판단하기 위해 저마다 다른 대상화의 상자를 서로에게 덮어 씌운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남에게 상자를 덮어 씌울 때는 별 생각이 없지만 내가 남들이 씌운 특정한 상자에 갇히고 나면 그제야 답답하고 부당하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대상화를 멈추면 된다. 고정관념의 상자를 발로 뻥 차버리면 된다. 열린 생각으로 상대의 본질, 그러니까 알맹이를 바라보려 애쓰면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을 때 배려받는다고 느낀다면 나부터 타인을 그렇게 대하면 될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도 그 시작은 개인이다. 나의 변화가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발점임을 잊지 말자. 많은 사람이 부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떠안는다. 그러나 불행을 함께 나누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에 반대한다. 타인의 슬픔은 타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슬퍼하는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이다. 함께 울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운다고 그의 고통이 절감되진 않는다.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을 뿐.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어리고 젊었던 시절 나는 타인의 고통과 내 고통을 구분하지 못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고통은 하나처럼 얽혀서 그와 함께 진흙밭을 뒹굴었다. 고통을 나눴더니 줄어들기는커녕 배가 됐다. 부모님이 이혼했던 몇 해가 정점이었다. 내가 엄마인 듯 엄마가 나인 듯. 부모님이 이혼해서 슬픈 게 아니라 아빠와 이혼한 엄마로 인해 슬펐다. 엄마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다. 몇 년 후 부모님은 재결합했다. 부모와 자식은 분리되어야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 분리되지 못한 대가를 오랜 시간 치른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됐다. 이제 내가 엄마다. 아들이 발달장애인이다. 아들과 내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아들의 장애는 아들 인생의 장애이자 내 인생의 장애물. 우리 가족의 장벽이었다. 장애는 단지
장애일 뿐이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 진짜 배려는 고통을 함께 껴안고 나누는 게 아니라 옆에서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것이다.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손을 살며시 마주 잡는 것.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진짜 배려다. 사람의 있을 곳이란 누군가의 가슴속 밖에 없는 것이란다. 저 부탁 하나 할게요. 길을 걷는데 한 할머니가 도움을 청했다. 술집 많은 데를 가야 하는데 고모집이 여기 근처인데 어딘지를 모르겠단다. 치매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고모가 보고 싶어서 집에서 나왔다고. 전에는 고모집을 잘 찾아갔는데 이제는 못 찾겠다고. 기억나는 가족 전화번호도 없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할머니에게 파출소 가서 기다려야 가족이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고개를 끄덕인다. 112에 전화를 하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앞으로는 가족 이름과 연락처 적은 종이를 늘 가방에 지니시라고 했다.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고모가 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신의 치매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치매가 찾아온 걸 매우 슬퍼했다. 그러다 갑자기 가방을 연다. 작은 핸드폰이 있다.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7통. 얼른 전화해 모시러 오라 한 뒤 경찰에는 출동 취소 요청을 했다. 아들이 온다는데 할머니는 뾰루뚱하다. 아들이 못 나가게 한단다. 집에만 있게 하거나 병원에 보낸다며 또 한 번 고모가 보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아들이 왔다.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갈까 싶어 얼른 말을 건넸다. 고모가 보고 싶으대요. 꼭 고모 집에 들려주세요. 아들이 씁쓸한 얼굴로 웃었다. 순간 느꼈다. 아, 어쩌면 고모는 이미 돌아가신 분일지도 모르겠다. 치매 또한 인지의 장애. 인간의 삶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다만 그 순서가 먼저 오거나 나중에 올 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람인 우리가 있을 곳은 누군가의 가슴속뿐이다. 인생의 보석들은 평소의 시간들 틈에 박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은 퇴근하면서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곤 했다. 온종일 쌍둥이 독박 육아에 지친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내가 간다고. 지금 지하철에서 내렸어. 방금 유치원 지났어. 전화를 받으면 나는 딸을 불렀다. 수인아, 창문 내다봐. 1분 뒤에 아빠 보일 거야. 딸은 거실 창으로 달려가 고개를 내밀고 골목을 주시하다 반가운 모습이 보이면 아빠! 하고 외쳤다. 남편은 손을 흔들며 수인아! 하고 불렀다. 아빠! 수인아! 서로를 찾는 부녀의 애타는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곤 했다.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슬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다. 뭐랄까? 가슴 저 깊은 곳이 간질간질한 느낌. 심장에 따뜻한 피가 차오르는 느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전신에 쩌릿쩌릿 퍼지기 시작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경험한 순간이었다. 그 다음부터 뭔가가 변했다. 심지어 불만 많던 빌라 생활까지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소음으로 들렸던 골목을 지나는 이들의 말소리가
세상살이 백과사전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지금은 골목에서 다투는 소리라도 들리면 얼른 남편에게 알린다. 자기야, 저쪽 싸움 났나 봐. 어디? 오, 아줌마 전투력 강한데. 곰돌이 푸가 그랬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고. 인생에서의 보석은 티파니 매장 앞이 아니라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 박혀 있었다. 그 보석을 찾기로 마음먹고 끝내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을 배려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이제는 안다. 다리가 2개뿐인 사람이 다리가 10개나 되는 개의 입장을 쉽게 헤아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쉽게 헤아리지는 못하더라도 쉽게 비웃지는 말아야 한다. 소도 때려잡을 듯한 튼튼한 팔뚝, 강호동도 울고 갈 알배긴 종아리. 종종 내 외모를 비하해서 웃음을 끌어내곤 했다. 내가 내 외모를 비하하니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농담의 소재로 사용했기에 분위기도 유쾌해졌다. 문제의식 없이 그런 날이 이어졌고 습관이 되자 횟수는 더 빈번해졌다. 나는 배에서 힘만 빼면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도 사람들이 모를 거야. 아, 이 커다란 팔뚝이 기아 팔뚝처럼 얇아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하하 호호호 웃었고 나도 까르르 웃었다. 이렇게 외모 비하를 하는 중에도 알고 있었다. 실제의 나는 다만 살이 쪘을 뿐 추하다고 느껴질 만한 외모는 아니라는 걸. 그렇기에 외모 비하를 하는 내 목소리엔 수치심이 없었고 태도는 당당했다. 장애인판에 들어와 처음에는 주로 발달 장애인을 만났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체 장애인으로도 교류가 확대됐다. 그들은 자신의 팔다리를 소재로 농담하지 않았다. 강호동이 울고 갈 알배긴 종아리가 그들에겐 뛰어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였고 소도 때려잡을 두꺼운 팔뚝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통제 가능한 팔이었다. 내가 생각 없이 하는 외모 비하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그들을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그러고 나서야 보이는 나의 흑역사. 기아 팔뚝이라니. 과연 기아로 생존을 위협받는 아프리카 어린이 앞에서도 팔뚝이 얇아 부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살았던 걸까? 요즘엔 성인권 때문에라도 타인에 대한 외모 평가는 금기시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자신에 대한 외모 평가도 멈춰야 한다. 비하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렇다. 내가 하는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알아야 한다. 인권 감수성은 그렇게 길러진다. 상대가 비장애인이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들을 사람들은 혜정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 않게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장애인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장애우라는 표현을 쓴다. 문법적으로 문제 있는 말은 아닌데 인권적으로 틀린 말이다.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이다. 장애우라고 할 때 우는 친구를 뜻하는 벗우자를 사용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아, 너는 우리의 친구야 라는 뜻이 내포된 단어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괜찮아, 널 친구로 인정해 줄게 라는 비장애인의 선심을 혹시라도 느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낯선 타인에게 친구라 하지 않는다. 생전 처음 보는 저 아저씨와 나는 친구가 아니다. 스쳐 지나는 타인이고 관계를 맺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자연스럽게 맺으면 된다. 반면에 장애인에겐 굳이 우리가 친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 그 다름을 퇴색시키기 위해 친밀함을 나타내는 친구라는 단어까지 끌어와 만든 말, 그게 장애우다. 게다가 장애우에는 당사자성이 배제돼 있다. 장애우로는 당사자가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면 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로 불리는 사람이 소개를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셈이다. 본인 소개를 하는데도 주체성이 타인에게 있다. 우리가 서로의 친구가 아니듯 장애인도 만인의 친구가 아니다. 친구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관계 맺고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보통의 인간관계다. 배려의 상황에서 쓰이는 장애우라는 말이 사실은 배제의 말이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 배려가 담긴 언어의 적절한 사용은 세상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이 또 있다. 장애라는 말을 꺼내는 게 왠지 미안해서 아프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 빨리 나아서 건강해지라 하는 건 위로이자 응원이지만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 빨리 나으라 하면 무엇을 나으라는 건지 난감하다. 단지 발달장애가 있을 뿐인데 동안아 어서 나으렴 하는 응원을 받으면 아들의 존재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든다. 아들이 지금과는 다른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읽힌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오랜만에 찾아뵌 할머니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자 손주가 말한다. 할머니, 아파서 어떡해요? 빨리 튼튼한 무릎 되찾으세요. 그래서 젊어지세요. 젊어진다라는 건 할머니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불가능한 일을 주문하는 행위다. 애끼 버릇 없는 놈. 할미를 놀리는 거야? 하며 등짝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 장애도 마찬가지다. 장애는 아픈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에 아프다고 표현한다. 아픈 환자로 바라보는 마음엔 장애를 나아서 없애야 할 질병으로 바라보는 장애 혐오의 시각이 숨어 있다. 장애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판단하고 정상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 녹아 있다. 진심은 장애인을 배려하려는 의도로 에둘러 표현한 건데 장애 혐오 운운하면 기가 찰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배려의 말은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괴로움과 나는 동의어가 아니다. 슬픔과 나는 동의어가 아니다. 행복을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 기자가 물었다. 지금 행복하냐고. 행복하다고 했다. 행복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일상성이 회복되었기에 행복하다고 했다. 아들의 장애가 내 인생의 장애이던 지옥의 3년 동안은 울면서, 일어나 울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묵한 채 쌍둥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겼다. 온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딸은 시댁에 맡겨놓고 아들을 치료실에 데리고 다녔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오면 또다시 침묵한 채 쌍둥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웠다. 설거지하면서 울었고 이유식 먹이다 울었고 양치질 하다가 울었다. 잠들기 전에 울었고 자다 깨 아이 기저귀를 갈며 또 울었다. 그런 날들이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쩌렁쩌렁 소리부터 지른다. 또 늦었다. 빨리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을 회사와 학교에 보내고 나는 카페에 글 쓰러 가거나 강연하러 간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 가족 구성원이 모이면 다시 내 할 일, 큰 소리 지르기를 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아까 닦았어도 방금 초코파이 먹었잖아. 양치 또 하고 와. 동환아, 창문 좀 그만 열어. 자기야, TV 소리 좀 줄여. 괴롭고 슬픈 일은 여전히 일어난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괴로움과 나는 동의어가 아니고 슬픔과 나도 동의어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더 배려하게 된다. 놓아버리지 않는 것으로 내 삶을 배려한다. 행복에서 미치겠다가 아니라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일상성이 회복된 삶을 살고 있기에 행복하다. 일상적인 삶이 진짜 밀도 있는 행복한 삶이다. 다만 일상적이기에 그 일상을 잃기 전엔 행복이 행복임을 모를 뿐인 것이다. 장애는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장애는 가진 것일까, 있는 것일까? 맞다. 왼쪽에 정답을 써놓고 질문하는 나는 친절한 저자다. 장애는 그냥 있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장애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어서라고 표현해야 옳다. 첫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니기 시작한 초창기만 해도 용어 사용에 민감하지 못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에 대해 열정적인 강연을 하고 나서는데 지금은 교감이 된 당시 김경숙 장학사님이 슬그머니 다가와 귀뜸을 한다. 장애는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자체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용어 하나에 이렇게 큰 의미가 담길 수 있구나. 민감도를 더 높여야 했다. 그것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당사자를 배려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진다. 인권 활동을 한다면서 정작 나 자신이 인권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한다. 솔직히 피곤하고 힘들다. 가끔은 인권이라는 두 글자를 모르고 룰루랄라 살던 시절이 편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한번 알고 나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게 이 바닥생리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는 앓는 것도 아니다. 질병이 아니기에 앓는다는 표현은 틀렸다. 극복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이겨내서 뭘 어쩌라는 것인가? 장애를 극복하라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 부정을 요구받는 행위다. 장애는 그냥 있는 것이다. 다만 있을 뿐인 장애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면 된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듯 말이다.